안녕하세요. 감동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는 해외 커뮤니티 레딧과 감동의 모든 것 공식 이메일로 제보받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스토리를 전달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수익은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에게 전액 기부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신선한 생선과 해산물을 판매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제물포의 수산물 시장. 수많은 시장 상인들과 해산물들이 모인 이곳. 시장 한복판에 뜬금없이 수십 명의 한국인 상인들이 한 외국인 여성과 아이를 둘러싼 채 그들만의 심각한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외국인 여성이 안고 있는 여자아이는 얼굴과 목이 심각하게 부어 있으며 숨쉬는 것이 불편한 듯 가쁜 숨을 몰아쉬는 위험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고 있던 외국인 여성은 시장 상인이 건네준 무언가를 받달고는 그만 시장 한복판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데요. 과연 여자아이와 그의 엄마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름다운 나라인 한국에서의 제물포에서 살고 있는 4살 딸의 엄마 루시드라고 합니다. 제가 제물포에 오게 된 지는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3개월은 저와 딸의 인생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었는데요. 남편과 이혼이라는 과정을 겪었을 때에는 그다지 슬프지 않았지만 약 3개월 전 제가 제물포에 처음 오게 되면서 겪은 하나의 사건은 저는 물론 저희 딸 로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물포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평생을 네덜란드에서 살아오던 그저 평범한 네덜란드에서의 선박 관련 물품 회사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자들이 많은 선박회사 관련 특성상 저와 같은 여자들이 살아남기에는 경쟁의 구도가 너무나 가혹했기 때문에 저는 한 회사를 10년 넘게 다녔음에도 승진이 잘 되지 않고 있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죠. 회사에 다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받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번아웃 증상이 나타날 때쯤 저는 아주 우연히도 회사에 있던 한 한국인 친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우리 회사의 유일한 한국인이었기에 회사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인원이었는데 뜬금없이 어느 날 저에게 먼저 접근해 저의 표정이 너무나 좋지 않다며 무언가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과 함께 저를 상담해 주려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경계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러한 한국인 친구의 배려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점점 그 한국인 직장 동료의 영향을 받아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매력과 한국만의 문화에 대해 깊게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직장에서도 심각한 번아웃 증상은 물론 삶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과정을 느껴갈 때쯤 한국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저는 회사에서 쓸 수 있는 휴가를 최대한도로 사용하며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한국으로의 여행을 떠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못 말리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되었죠. 하지만 실제로 도착해서 저희 눈으로 바라보고 경험해본 한국은 한국인 친구에게 언어와 영상으로만 듣던 것보다 더욱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바다와 도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발전되어 있던 제물포라는 도시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바다와 도시 그리고 야경이 어우러지고 그 속에서 평화롭게 산책을 즐기고 있던 한국인들의 모습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이자 여유 중 하나였죠. 특히 모든 해산물을 가리지 않고 좋아했던 저에게 한국인 친구가 추천해준 제물포의 수산물 시장이라는 곳은 저에게는 천국이자 지상낙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뒤로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한국을 방문하게 될 때에는 제물포에 있는 수산물 시장에 제일 처음 방문했고 제가 올 때마다 친절히 반겨주시는 시장의 한 한국인 할머님 상인분과 친해지게 됐습니다. 매번 저를 반겨주신 할머니 상인분께서도 제가 올 때마다 왔어라면서 그날 제일 신선한 해산물들을 직접 회로 썰어서 내어주시고는 했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한국을 거의 10번 이상 방문했지만 그러한 모든 여행의 첫 시작점이 수산물 시장이었을 만큼 그곳에서 친해진 할머니, 시장,
상인분들은 저에게는 네덜란드에 있는 친어머니보다 더욱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여행에서의 고마운 인연은 제가 급작스럽게 네덜란드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죠. 그저 평범한 회사에서의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남편은 무뚝뚝하기는 했지만 다정한 면도 있었고 매우 중요했던 것은 급작스럽게 생겨버린 아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신중히 생각할 수는 있었겠으나 저 또한 그를 사랑하고 있었고 또 계속해서 함께 인생을 살아나갈 생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양쪽 부모님의 허락 아래 네덜란드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죠. 결혼 생활이 행복하기는 했지만 뱃속에 아기가 생기고 또 남편과 함께 꾸려나가는 가정이 생기게 되니 회사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제가 좋아하는 한국과 수산물 시장의 해산물을 맛볼 수 없다는 사실은 정말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임신을 했을 때 수산물 시장에서 할머니 상인분이 직접 떠주시던 멍게와 회가 너무나 먹고 싶었지만 그것을 네덜란드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하루빨리 임신의 모든 과정이 끝나고 한국으로 다시 가게 될 날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었죠. 그렇게 지금의 딸인 로사가 태어나고 저와 남편은 매우 정신없는 몇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육아는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저와 친하게 지내던 한국인 친구가 종종 저희 집에 놀러와 로사를 봐주거나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을 이용한 죽을 직접 끓여주면서 저는 수산물 시장에 대한 향수를 그나마 달래고 있었죠. 그렇게 로사가 어느 정도 걸어다니고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저는 지금이야말로 로사 그리고 남편과 함께 수산물 시장에 가볼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한국으로의 처음 시도하는 가족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꿈은 그때 당시 제가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의 강제적인 통보로 조각나고 말았습니다. 완전한 육아 관련 휴가가 끝나고 회사로 처음 복직하게 된 날, 직장 상사가 저를 부르더니 한 개월 뒤 곧바로 중국에 있는 지사로 떠나야 될 것 같다면서 강제적인 발령을 통보했던 것이었죠. 아기를 낳고 힘들었던 시간도 잠시 다시 회사로 돌아와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를 꿈꿔오던 저에게 그러한 회사의 통보는 믿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웠고 중국이 아닌 한국에 있는 지사로 가면 안 되겠냐는 제안을 역으로 하기도 했지만 이미 그곳에는 자리가 없다는 말과 함께 그저 저에게 3년 동안은 중국의 지사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해 달라며 황당스러운 제안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무려 3년이 넘는 시간을 중국에서 강제적으로 보내야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딱히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악감정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아이를 키우는 처지에서 환경이 좋지 못한 중국에 가야 된다는 사실은 정말 많은 고민이 들게 하더군요. 또한 더욱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남편 혼자 아이를 키울 수는 없었기에 모든 가족이 저를 따라 중국으로 함께 이동해 사실상 중국에서 생활하는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바로 남편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았고 결국 남편도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중국으로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면서 자신이 다니고 있던 직장에도 중국에서의 지사 이동이나 중국에 있는 다른 관련 기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직 방법을 알아보겠다며 다소 곤란한 표정을 짓더군요. 사실 남편과 저희 회사에 관련된 상황은 그저 직장을 옮기고 천천히 중국어를 배워나가며 업무를 진행하면 되는 것이었지만 문제는 새로운 환경에 다시 적응해야 되는 이제 막 디사살이 된 딸 로사였습니다. 결국 저와 남편 그리고 5살 딸 로사는 제가 처음 계획한 대로 수산물 시장으로의 가족 여행은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생전 처음 경험해보는 중국의 도시 중 하나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이미 경험해서인지 처음 마주하게 된 중국은 한국과 너무나 비교가 되는 다소 생활의 질이 좋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주변 환경은 물론 시민의식조차도 한국인들과는 너무나 차이가 크게 나서 처음에는 적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특히나 저희 옆집에 살던 중국인 가족은 쓰레기를 집 앞에 아무렇게나 버리던 가족이었는데 몇 번이나 저희 집까지 냄새가 퍼진다는 주의를 주어도 그저 자신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중국어를 하며 저에게 삿대질을 하던 모습은 왜 나는 한국이 아닌 중국의 지사로 발령받게 되었을 거라는 자기 혐오마저 생기게 되며 정말 심각한 우울증이 오게 되었죠. 중국에서 생활하던 제 딸 로사도 중국의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먹는 것에서도 너무나 차이가 크게 났고 특히 중국의 부모들은 로사를 볼 때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 로사와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된다며 알 수 없는 차별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로사는 중국에 온 지 3개월이 넘었음에도 친구를 전혀 사귀지 못한 것은 물론 로사를 받아주는 중국의 보육시설조차 거의 없어서 그저 집에서 시간만 보내는 날이 늘어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가족 전원이 중국에 있던 한 오리고기 전문점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로사가 그 음식점에서 오리고기를 먹고 온 날부터 턱과 목 부분이 자꾸만 부어가는 것은 물론 밤에 잠을 잘 때 제대로 숨을 쉬지 못하는 이상 증상이 나타나더군요. 로사를 데리고 중국에 있는 거의 모든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요청했지만 중국에 있던 식당에서 오리고기를 먹고 아이의 몸이 이상해졌다는 말을 할 때마다 중국 병원의 의사들은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돌아가라는 말을 하는 것은 물론 외국인은 진료를 받지 않는다며 사실상 진료를 거부하는 차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로사의 목은 너무 많이 부어올라 고개를 숙일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고 이제는 평소에도 숨쉬기가 불편해지며 로사가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던 와중 남편은 어느 날 중국인 여자와 바람이 났다며 더는 자신을 찾지 말라는 편지와 함께 저는 로사가 아프던 와중 남편에게 이혼 통보마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니 정말 더는 살아갈 힘이 나지 않는 것은 물론 점점 목과 얼굴이 이유 없이 부어오르며 숨쉬기가 힘들어지는 로사의 얼굴을 볼 때면 로사를 받아주지 않는 중국의 병원이 원망스럽고 저의 인생 자체가 원망스럽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방문하게 된 한 중국의 병원에서도 진료 거부를 당하고 돌아가려던 찰나 중국인이 아닌 한 외국인 간호사가 로사의 기도가 너무 좋지 못한 상황이니 중국의 병원에 희망을 품지 말고 하루빨리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보라며 이곳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그리고 특히 중국의 음식을 먹고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말을 하면 아마 끝까지 진료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며 충격적인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로사는 이제 종종 숨이 막혀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 증상마저 나타날 때쯤 저는 모든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중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도 가보았으나 중국 정부의 법 때문에 자신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 저는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드니 그나마 경험해 본 적 있는 한국에 가서 수산물 시장에 있던 할머님들을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사의 상태가 위험했던 것도 저는 중국을 떠나 한국에서의 진료를 받아보고 싶었기에 곧바로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죠. 로사의 얼굴과 목에나 암과 같은 혹 때문에 입국 심사를 진행하는 것은 까다로웠지만 힘들게 수산물 시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제가 자주 방문했던 한 할머니네 가게에 도착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로사를 안고 있는 저를 보고 못 알아보시는 듯 했지만 이내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왔네 왔어라면서 역시나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서로 간의 짧은 안부를 묻던 찰나 갑자기 할머님께서 로사의 볼과 목을 유심히 보시며 이거 구충제 먹어야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란 마음에 그게 무슨 말씀이냐며 자세히 말씀해 달라고 하니 수십 년간 회의 기생충 때문에 이것과 비슷한 증상을 많이 보셨다면서 어린이용 구충제를 줄 테니 일단 그걸 먹고 수산물 시장 근처에 자신이 아는
기생충 잘 보는 병원이 있다면서 거기로 함께 가자는 매우 뜬금없는 말을 하시더군요. 만난 지 30분도 되지 않은 시간 만에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한국인 시장 상인 할머님의 손에 이끌려 수산물 시장 근처의 한 작은 병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여기 얼른 진료를 봐달라면서 진료를 요청했고 곧바로 다른 의사분이 나오시더니 로사의 얼굴을 보시고는 바로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몇 가지 검사를 마친 뒤 한국인 의사 선생님께서는 오리에 있던 기생해충에 의한 복합 감염으로 보인다면서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수술 없이 간단한 약 처방과 주사를 맞으면 금방 나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왜 이제서야 병원에 왔냐는 매우 고마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과정이 너무나 놀랐던 것은 저를 몇 년 만에 보신 수산물 시장의 할머니 분도 그리고 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마치 저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가족인 것처럼 진심으로 대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날 밤 약을 처방받고 주사를 맞은 날 딸 로사의 상태는 급격히 안정화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목과 입에 있던 큰 물혹 같은 것도 곧바로 크기가 줄어드는 것이 눈으로 보일 정도였고 로사가 숨쉬기 편한 것을 보니 수산물 시장의 할머님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저는 백화점에 가서 두꺼운 목도리를 구매했고 곧바로 저와 로사를 병원으로 이끌어주신 수산물 시장의 할머님을 찾아가 목도리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날씨가 아직 포근하기는 했지만 밖에서 일하시느라 추우실 때 착용하라는 말과 함께 목도리를 들으니 할머님께서는 너무나 고맙다면서 제 손을 잡고 이제 자주 병원에 가면 로사도 금방 나을 것이라며 온 김에 신선한 회를 먹고 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로부터 한 달 뒤 로사의 병은 많이 나아지게 되었고 저는 회사에 로사의 상태를 알리고 한국으로의 완전한 직업 이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약 2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도 종종 저는 로사와 함께 회사의 일을 마치고 수산물 시장에 방문해 할머님과 함께 간단한 얘기를 나누며 회를 먹고는 하죠. 중국에 있었던 시간과 중국으로 인해 아팠던 로사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한 과정이 있었기에 한국에 살고 있는 지금은 너무나 행복하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드는 요즘입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게요. 정말 마지막이니까 딱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녀올게요. 제발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바르망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보고 온 방식을 그대로 제가 운영하는 식당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 결과는 꽤나 만족스럽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왔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적용시켰는지 말씀드려 볼까요? 저희 부모님은 파리에서 오래전부터 식당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파리는 관광객들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희 부모님도 아주 오래전부터 관광객을 상대로 한 음식 장사를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 포함 대부분의 이곳에 있는 식당들 및 디저트 가게들은 품질이 사실 좋다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꾸준히 오랜 기간 자리 잡으며 단골을 확보하고 평판을 좋게 해서 그런 가게의 이름값으로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바뀌는 수많은 관광객을 상대로 보다 더 저렴하게, 보다 더 심플한 음식 대신에 적당한 퀄리티의 가성비의 가게를 차려야만 장사가 잘 되죠.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일하시는 식당에 놀러 가고는 했고 주방에서 음식 준비를 하는 아버지를 도와서 간단한 일도 도와드리고는 했어요. 고등학생쯤 돼서는 방학 때나 주말에는 종종 야채를 다듬는 일을 도와드리기도 했어요. 용돈벌이를 부모님의 가게에서 하고는 했던 것이죠. 단순히 부모님 일을 도와드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게 관광객을 상대로 가성비 위주의 단촐한 식사보다는 나름대로 철학 있고 나름대로 컨셉트 있는 식당을 운영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은 지금 가게가 잘 되고 이런 식으로 음식 장사를 해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이 가게를 같이 운영하다가 나중에는 대를 이어서 운영하면 될 것이고 뭘 더 바랄 게 있겠냐며
그런 철학적인 음식이나 품격 있는 음식점을 차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며 저와는 약간의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제 포부를 꺾지 않으셨고 프랑스의 괜찮은 요리 스쿨에도 다닐 수 있게 학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멀리 마르세유로 가서 생활하며 요리에 대한 호기심과 요리에 대한 실력을 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꿈꾸던 철학이 있는 요리 컨셉이 명확한 요리라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보통 그런 실력 있는 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유명한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허드렛일부터 해서 단계를 밟아가며 결국에는 요리까지 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데 보통은 못해도 10년 이상은 꾹 참고 일해야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거기서도 뚜렷한 성과를 보여주거나 요리에 대한 감각이 두드러져야 독립할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진 요리사가 완성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고 요리를 잘하고 손님들에게 만족할 만한 요리를 제공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정글같이 수많은 경쟁자를 이겨내고 수많은 난관을 이겨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자리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레스토랑에서 하루 종일 감자를 깎던가 양파를 까던가 단순히 요리 재료를 손질하는 일만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활이 몇 달간 이어졌고 요리사가 되겠다는 제 꿈은 이상한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4달째 제대로 된 요리를 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는데 저보다 더 어리고 요리에 대해 관심도 별로 없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들어오더니 처음부터 불 앞에서 요리를 다루는 걸 가르치더군요. 그 레스토랑 사장의 아들이래요. 이 레스토랑의 최대 권위자는 주방을 총괄하는 셰프로 알고 있었는데 사장이 따로 있었고 사실 사장과 셰프와는 아주 가까운 친척 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핏줄이니까 저같이 바닥부터 열심히 일하려는 사람이 일을 배우기에는 뭔가 모순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냥 이럴 거면 부모님이 하시는 가게에서 마음 편하게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철학 있고 명성 있는 유명한 요리사가 되는 것은 정말 허황된 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마저도 인맥이 있어야 하는구나, 출발선이 동일하지는 않구나 느끼게 되었고 이게 바로 현실이었고 냉혹한 사회였죠. 저는 당장 그만두고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주방에서 일손을 도왔어요. 하지만 똑같이 반복되는 음식을 만들고 개성이라고는 없는 가성비 위주의 음식들을 만들어야 했고 그대로는 조금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 이야기해서 요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내가 창업을 해보고 싶다며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솔직히 부모님의 지원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생각보다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괜찮은 아이디어를 잘 구상해서 오면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식당 말고 제 꿈대로 파리의 주거 지역 한가운데 프랑스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식당을 오픈해 주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저한테 그동안은 한 번도 해주시지 않은 이야기를 해주셨죠. 아버지도 오래전 저처럼 요리에 대한 열정과 꿈을 가지고 요리 스쿨도 졸업하고 유명한 레스토랑에 가서 말단 직원으로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기간 그 레스토랑에서 잘 버텨오셨고 나름대로 중요한 포지션까지 올라갔다고 했어요. 하지만 레스토랑의 규모가 매우 컸고 투자자들도 많고 여러 이권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레스토랑이 매우 유명한 식당으로 알려지고 손님들이 줄을 서고 그 지역의 랜드마크처럼 되는 게 보이자 투자자들은 자신의 사람을 식당 주방에 집어넣고 싶어 했고 아버지는 아무런 배경도 없고 힘있게 지지해줄 사람도 없던 관계로 이 식당에서는 나의 포지션은 영원히 여기에서 멈추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것과 같이 회의감이 들었고 그냥 고향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식당 하나를 오픈하자고 마음먹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 식당을 엄마와 함께 운영하고 있던 것이라는 이야기 말이죠. 아버지는 분명히 3달밖에 못 버티고 뛰쳐나온 저와는 더 높은 곳까지 가셨던 분이셨어요. 저보다 경험도 많고 더 많은 생각들도 하셨을 거예요. 제 생각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버지는 현실이라는 벽이 거대하다고 느껴서 포기했던 옛날의 기억이 아직도 아픈 상처이고 그래도 끝까지 도전을 못해본 것에 대해서 가끔은 후회하고는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제 마음을 잘 알기에 마지막으로 더 도전해 볼 기회를 주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죠. 20년도 더 된 제 나이대였던 아버지의 청춘 시절 이야기를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요리에 대한 탐구를 가지는 시간이 끝나고 아무런 성과도 없다면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이 식당을 같이 운영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무조건 해외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저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만한 식문화는 이제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의 식문화는 유럽과는 매우 다른 편이고 최근에는 색다른 식문화, 색다른 음식들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다양한 식당에도 가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오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일본에서 정말 많은 식당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사실 일본도 특별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느 평범한 식당처럼 가성비 위주의 식당들이 대부분이었고 일본에서도 유명한 레스토랑을 가보면 다들 할아버지쯤 되어 보이는 요리사들이 음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서 젊은 사람들은 저처럼 수련을 하는 상황인 것 같았죠. 프랑스나 일본이나 명성 있는 요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것도 이겨내야 하고 출발선이 달라야 한다는 것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파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물려받을 괜찮은 식당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자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일본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저는 모든 게 포기가 되더군요. 그동안 솔직히 제가 먹고 싶었던 음식이 아니라 제 취향과는 매우 거리가 멀었지만 어쩔 수 없이 다양한 식당을 가봐야 했는데 다 포기한 마당에 저는 배부르게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실컷 먹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 무한리필 고깃집이 있었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식 무한리필 고깃집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혹시 여기서 음식을 먹어보고 정말 맛이 좋으면 한국에나 들렀다가 조금 더 보고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배부르게 그리고 맛있게 먹어야겠다는 제 기대는 처참히 부서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고기의 질이 너무나 나빴고 식당 바닥은 아주 기름지고 싸구려 음식들로만 가득했어요. 무한리필집이니만큼 아주 좋은 품질의 음식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제가 가본 곳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지도 못하고 그냥 나와야 했죠. 그나마 퀄리티 있는 음식이 주방에서 나오면 그것을 가져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경쟁을 하는 듯이 보이기도 했어요. 그 사이에 섞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모든 것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도전이 모두 끝났고 이제는 프랑스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제 사정을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일본에서 경험한 식당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에서 무한리필 고깃집은 정말 최악이었다며 토하지 않고 나온 것이 다행이라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자 한국에 여행을 다녀왔던 경험이 있는 샤샤라는 친구가 자기가 한국에서 고기 무한리필집에 가본 적이 있는데 너무나 만족스러워서 주변에 한국에 간다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는 강력 추천을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일본의 한국식 고기 무한리필집과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샤샤도 매우 이상하다며 의문을 띄우기도 했어요. 한국식 무한리필집이면 바를 바가 없을 텐데 왜 그러냐며 말이죠. 저는 제가 다녀왔던 그 식당의 사진들을 보내줬고 샤샤도 한국에서 경험한 식당의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사진상으로만 봐도 엄청난 퀄리티 차이가 있었어요. 심지어 일본에서 운영하는 한국식 무한리필집이 가격이 더 비쌌는데도 말이죠. 저희 둘은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싹 뒤져보았고 한국에서 무한리필집이 성공한 사례가 있어서 그게 지금 여러 나라로 퍼져나가는 중인데 한국만큼 잘 운영되는 곳이 없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 들러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에 그 가게를 찾았어요.
굉장히 세련되고 고급진 분위기의 인테리어의 매장은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갈비라는 한국의 음식이 주 메뉴였어요. 일본에서 보던 무한리 필집과는 다르게 딱 한 가지 메뉴로만 전략을 짜서 밀고 나가는 듯해 보였고, 무료 셀프바에는 심플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고기와 같이 먹으면 어울릴 만한 샐러드나 각종 드레싱, 그리고 따뜻한 국물 정도가 다였습니다. 이것저것 다양하게 준비한다고 퀄리티만 떨어지던 일본의 무한리필 집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게다가 고기의 품질도 우수했고 원하면 정말로 무한대로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음식도 음식인데 손님들이 어떤 생각으로 이 가게에 방문하는 것인지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여기가 무한리필집이기는 하지만 일단 미친 듯이 식탐을 부리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뭔가 더 특별하고 더 배운 사람들이라서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고 있는 것일까? 식탐이라는 거대한 욕망 앞에서 품이 없어 보일 수 있다는 우려에서 그 식탐을 자제하는 것일까? 한번 들어오면 무조건 공짜인데도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그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음식의 품질이 오히려 매우 좋았다는 점이에요. 사람들이라는 게 저렴한 음식에는 더 많은 양을 채워야 그 만족감이 들기 때문에 양이 많아야 하지만 오히려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적은 양을 먹어도 좋은 품질과 혀에서 느끼는 그 만족감으로 인해서 배 터지게 먹지 않아도 만족을 하고 돌아가는 것이죠. 그런 게 여기 한국의 무한 리필집에서도 적용이 똑같이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저도 배 터지게 더 먹을 수도 있었지만 이미 만족스럽게 음식을 잘 먹었는데 여기서 더 배 터지게 먹어봐야 뭐 하겠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오른쪽 테이블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제 왼쪽 테이블에서는 저처럼 적당량만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향을 잘 계산해서 가격 책정도 했겠죠. 저는 이 아이디어를 살려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태도에서 기존 상식과 다른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죠. 해볼 만하다고 번뜩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왔고 부모님과 상의도 많이 했어요. 사실 겁이 나는 도전이기는 했습니다. 정말 망설이기도 많이 했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친구 중에 큰 식당을 하다가 문을 닫은 곳이 있었는데 매장 내 테이블이랑 주방 시설은 아직 그대로 있으니 거기서 도전적인 시도를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었어요. 사실 위치가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비용 절감차 그곳에서 무한리필 음식점을 오픈하게 되었어요. 직원들도 미리 뽑고 퀄리티 높은 한국의 갈비라는 컨셉을 그대로 가지고 왔죠. 그리고 테이블 불판에서 실컷 구워 먹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탈라이에서도 한국의 갈비라는 음식은 이미 다들 맛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이 많았고 꽤나 친숙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일반 식당에서 그것들을 경험하려면 상당히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지만 저는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제 도전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미친 듯이 많은 양을 가져다 드시는 손님들도 계셨지만 꽤 좋은 품질에 적당히 만족을 하고 적당한 포만감이 들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손님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일본의 무한리필집과는 달리 한국에서처럼 메인 메뉴에 상당히 정성을 쏟았을 뿐 잡다한 다른 음식들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전문적인 음식점 같은데 무제한으로 제공해 준다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때문에 시간이 지나자 무제한이기는 한데 굳이 배 터지도록 미친 듯이 먹어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주류가 되었고 손님 한 명당 다른 식당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1인분의 양보다 조금 더 많은 양만 소비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 맞춰서 고기 등급도 올리는 조치를 하기도 했고요. 고기 등급이 올라가자 손님들은 더 만족해 하고 더 입소문을 내주기도 하는 선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거창하게 생각했던 고급 음식에 더해 음식 속까지 메시지가 박혀있는 레스토랑이 되지는 않았지만 손님들이 웃으면서 즐기고 갈 수 있는 멋진 공간을 만들었고 그리고 무한리필이라는 좋은 한국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저만의 철학을 덧붙여
이렇게 성공적인 식당을 운영하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고 그때 저에게 한국의 무한 리필 가게에 가봤던 경험을 공유해준 샤샤에게는 늘 무료로 식사 대접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한국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올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식탐에 지배되지 않고 점잖은 모습을 보여준 그때. 그 한국 식당의 손님들 덕분에 제가 이런 것을 용감하게 도전해볼 생각도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잘 맞아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는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다시 한국에 방문해서 한국의 식문화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국은 정말 배울 것이 많은 곳이고 또 한국인들에게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올지도 모르니까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에서 무슨 전화가 왔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됐고 지금 당장 한국으로 갈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테니스 강습소를 운영하고 있는 샤라포바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서 테니스를 쳐왔고 주니어 대회에도 많이 나가고는 했어요. 한때 테니스 선수를 꿈꾸기도 했을 만큼 테니스에 대한 열정도 컸고 부모님도 제가 좋은 테니스 선수가 되는 것을 바라셨죠. 하지만 테니스의 인기는 높고 테니스 선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는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입상 한 번 못 해보고 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래도 재능이 부족했던 탓이겠죠. 노력만큼은 남들 못지않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남들만큼만 했기 때문에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어릴 때 선수가 되기 위한 꿈을 꾸다가 대회 참여를 위해 가봤었던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어요. 어린 학생 때 방문했던 한국이었지만 테니스를 치면 이런 데도 와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좋은 기억도 있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그 기억이 제가 힘을 낼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 나이라 잘 모를 때지만 외모가 다르게 생겨서 신기하게 생각했던 한국인들이 저에게 아주 친절하고 상냥한 미소로 말을 걸어주었던 것이 생각나요.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막연하게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한국에 대한 고맙고 좋은 기억도 뒤로 한 채 저는 테니스를 그만두어야 했어요. 선수가 되겠다는 꿈은 포기했지만 취미로 테니스를 쳤어요. 원래 아버지도 취미로 테니스를 치셨고 지역 대회에 참여도 하고 본선까지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분이셨기 때문에 본업을 가지고 취미로 테니스를 치는 일도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늘 좌절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저는 한 가지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보는 눈이 좋았다고 할까요? 잘 치는 선수들의 동작을 잘 볼 줄 알았고 눈은 되었는데 몸이 안 따라주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선수는 못 되었지만 강사로서의 자질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동작과 자세 안에서 문제점을 빠르게 캐치하고 그것을 지적해줄 눈썰미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제가 뛰고 있는 경기를 녹화한 비디오를 보면서 제 문제점도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던 경험 그러나 신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수정이 안 되어서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이제 와서 보니 누군가를 가르치기에는 너무나 좋은 재능으로 생각되었거든요. 그렇게 주에서 운영하는 테니스 교습소의 강사로 취직을 했습니다. 깔끔하게 설명도 잘하고 부상당하지 않게 자세 교정도 잘해주는 강사로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선수로서 커리어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인들을 가르치기에는 그 명성이 부족했다고 해야 하나요? 성인들을 가르치고 레슨비를 받기에는 아무래도 인정받는 커리어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초등학생들을 교육하는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기본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특별한 스킬은 저도 없기 때문에 화려한 스킬을 가르치기보다는 무작정 기본기 훈련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효과가 있었는지 제가 가르쳤던 어린 학생들이 테니스에 대한 꿈을 가지고 테니스 선수가 되겠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대부분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제가 가르친 학생들을 응원하며 평범하게 강사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제안이 오게 되는데요. 한 고등학교에서 저에게 테니스 코치 자리를 제안해 준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러시아에서 운영하는 강습소에서 그냥 누구보다 평범하게 강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를 거절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자리는 성적에 매우 민감한 자리입니다. 저는 치열한 경쟁에 밀려서 낙오했던 경험 때문에 그 자리를 엄두조차 낼 수 없었어요. 저는 다른 학교의 테니스부와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라는 말들을 학생들에게 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쥐어짜내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경쟁하는 것과 제 성향은 너무 안 맞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릴 때 가르쳤던 학생들이 테니스부가 있는 학교에 진학하면서 차기 코치로 저를 지목해 주어서 저에게 제안이 왔던 상황임을 알았기 때문에 거절하는데 더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배운 수많은 학생들 중 아직도 테니스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고 그들이 기본기를 철저하게 교육시키는 제 교육 철학을 좋게 평가해 주어서 고등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요. 저는 과감하게 도시 외곽에 테니스 강습소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강생들은 차를 타고 도심 외곽으로 달려야 하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배우러 찾아와 주었어요. 이곳에 찾아와 준 많은 학생들에게 강습을 시작했고 제가 기존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화려한 스킬보다는 기본기를 강조하고 기본기 훈련을 무한 반복하는 훈련이요. 그리고 이런 방식 때문에 여러 코치들에게 교육을 받는 엘리트 테니스의 특성상 저를 필요로 하는 수요도 많았습니다. 저는 성공적으로 테니스 강습소를 운영하다가 방학 시즌을 맞아서 해외 훈련을 계획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으로 말이죠. 한국은 저에게도 좋은 기억일 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학생들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관심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죠. 저는 단지 어릴 때 다른 나라는 처음 가보기도 했고 저와는 외모가 다르게 생긴 신기한 사람들이 저에게 미소를 보여주며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모습이 기억나서 한국이 좋은 곳으로 기억되었고 언젠가는 가보고 싶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요즘 아이들은 정말 다양한 이유로 한국을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의를 중시하는 한국의 문화 때문에 테니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스포츠에서 상대에 대한 예절이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한국에 가서 훈련을 하고 오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맨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한국으로의 전지훈련을 추진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를 희망하는 학생들만 데리고 갈 생각이었고 처음에는 10명 미만의 규모로 소규모 훈련단을 꾸려서 다녀올 예정이었지만 20명이나 되는 학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커진 규모에 놀라기는 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한국에서의 훈련 계획을 짜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한국의 예절을 배운다는 생각보다는 어쩌면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단순한 생각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분명히 한국에 가면 얻는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여러 한국의 선수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았어요. 당연히 나라마다 스타일이 조금 다르고 유행하는 공격 방법이라든지 약간은 다른 양상이 있는데 새로운 패턴이나 국제대회를 뛰는 듯한 경험을 한국에서 맛볼 수 있었거든요. 학생들은 한국을 구경하며 재미있게 노는 것도 좋아했지만 훈련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만족도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가 무엇인지 이번 한국 훈련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제 계획대로 모든 게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던 한국의 모습보다 지금은 훨씬 더 발전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는 다를 게 없었습니다.
한국에 오니 어릴 때 생각도 나고 학생들의 훈련을 모두 마치고 하루의 모든 일정이 끝나면 종종 혼자 방거리를 나서서 조용하게 걸으며 옛날 기억에 대한 회상도 하며 여러 가지 생각도 하게 되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3주간의 일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훈련을 하러 왔지만 저는 선수들을 데리고 동해 바다로 가서 바닷가에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어요. 일본해라고 잘못 알려진 동해라는 바다는 정말 아름답기 그지없더군요. 아주 잠시만 한 가지 사실을 알려드리자면 이 바다는 일본해가 아니라 명확하게 동해라는 바다입니다. 학생들에게도 진실을 말해주기도 했고 여러분들께도 짧게나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안전한 해수욕장에서 마음껏 수영도 하고 그곳에서 맛있는 해산물집에도 찾아가며 소풍 온 듯 모두 즐겁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렇게 숙소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버스를 빌려서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저희가 탄 버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도로의 흐름이 이상해지더니 버스 기사님이 그 상황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만 사고가 나버린 것이죠. 누구의 잘못인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정말 최악은 그 사고로 인해서 버스가 오른쪽으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차가 옆으로 넘어가는 순간 저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고로 학생들이 다치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다쳐서 앞으로 테니스를 할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지? 괜히 나 때문에 학생들의 미래를 망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정말 끔찍하고 괴로웠던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힘없이 차는 전도되었고 학생들의 놀라는 목소리와 비명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옆 창문에 부딪히며 충격을 받았고요. 버스 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벨트를 풀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생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게 아니라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상태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처음 강릉에 올 때부터 해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는 지금 그리고 강릉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 기사님은 늘 출발 전에 승객석으로 가며 한 명 한 명 벨트를 착용했는지 검사하셨고 벨트를 꼭 착용하도록 했거든요. 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혼나기도 했고요. 학생들은 엄격한 기사님의 지도에 불평을 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기사님이 옳았습니다. 일단 다행이기는 했지만 여기가 러시아도 아니고 과연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렇게 일부 학생들은 스스로 벨트를 풀고 내려와서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러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나 빠른 시간 내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경찰차가 도착했어요. 그리고 경찰들이 버스 안으로 뛰어들어서 학생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바로 구급대도 도착했어요. 그들이 도착하자 모든 일들이 수월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밖에는 수많은 긴급차들이 도착해 있었고 제복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저희를 구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주황색 등을 달고 있는 견인차 기사들이었던 것 같아요. 정신이 없어서 저는 구급대원들이 시키는 대로 따랐고 어느새 저는 구급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이동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두 통 전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전화가 계속 들어오고 있었어요. 학부모님들의 전화였습니다. 이제 막 한 명 한 명 부모님들에게 전화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여러 구급차에 실려서 이송 중인 학생들에게 구급대원들이 핸드폰을 통해서 사고 사실을 다 알리고 있었으며 그 대응 속도가 매우 빨랐던 것이죠. 심지어 어디 병원으로 가고 있다는 것까지 이미 러시아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비행기표를 끊어서 오겠다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병원에 도착해서 진료를 받았으나 간단한 타박상 말고는 아무런 부상이 없어서 바로 퇴원을 했고, 그리고 한 곳의 병원에 학생들이 모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 여러 곳의 병원으로 흩어져 있더군요. 한국에서는 이런 많은 인명피해 사고로 예상되는 사고에 있어서 각기 다른 병원으로 이송한대요. 왜냐하면 그래야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한 병원에 20명이 몰려가면 대응이 다 안 되기 때문이래요. 정말 훌륭한 매뉴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이런 시스템에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지만 제가 사고를 수습하고 학생들을 하나하나 만나서 괜찮은지 상태를 살피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병원 관계자에게 학생들이 다 어디 있는지 물어봤지만 병원 관계자들은 자신들은 그저 들어오는 환자를 받았을 뿐 자세한 내용은 몰라 하는 눈치였습니다. 그러자 간호사 한 분이 소방서와 연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 머지않아 저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고 그것을 받으니 그때 출동했던 소방서라며 학생들이 어느 병원에 가 있는지 모든 자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상태를 한 명 한 명 대략적으로 설명까지 해주었습니다. 뭔가 완벽하고 신속한 일 처리에 제가 도움을 요청하면 한국인들은 모두 저를 도와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것은 크게 다친 학생들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사고 당시 핸드폰이 밖으로 날아가 버려서 연락이 안 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 결국에는 모두 연락이 되었으며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도 같은 병원에 가 있던 다른 친구들의 도움으로 모두와 통화해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사고 후 20시간이 안 되어서 모든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있는 병원에 도착했고요. 얼마나 바쁘게 움직였던지 결국에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모든 학부모님들과 만나며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학부모님들은 큰 사고가 났지만 선생님이 열심히 대처해 주셔서 이렇게 신속하게 소식을 알 수 있었고 게다가 이렇게 진료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었다며 너무나 고맙다는 인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게 없어요. 그냥 불행하게 사고가 났고 한국의 시스템이 작동해서 알아서 수습이 된 것 같은데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도 모르겠더군요. 무엇보다도 다들 운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준의 부상에 머물러서 정말 다행이기도 했고요. 러시아로 돌아와서 저는 학부모님들을 모아두고 사과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며 사과를 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죠. 그리고 한국이 아니라 아마 다른 나라 같았으면 이런 훌륭한 대처가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는 불행했지만 다음에 또 전지 훈련을 가야 한다면 무조건 한국이라며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들의 대처가 매우 훌륭하다는 이야기까지 오고 갔습니다. 크게 죄송한 마음으로 학부모님들께 사과를 건넸고 학부모님들의 너그러운 이해로 이 사건은 무사히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말씀대로 다른 나라에 갔었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다고 하면 아니 그냥 이곳 러시아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대처가 매우 미흡해서 제가 정말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마터면 아찔할 뻔했던 경험이 다행스럽게 잘 넘어가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보게 된 한국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좋아지는 것은 괜한 기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도와주었던 수많은 한국인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응원이나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연자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감동의 모든 것은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